지금 가격에서 2배 가는 거는 무난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 코인 투자 시작 안 해보신 분들 시작하셔도 괜찮나요? 지금 하면 어떻게 자, 예. 아니 지금 하면 언제 합니까 도대체? 예, 네. 지금 당장 괜찮습니까? 네. 늦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알트코인장이 시작인데. 예! 네, 오늘은 범일안의 투자사 생활 강환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작가님 버전으로 시작했어요. 아니 오늘 근데 평소보다 네. 기분이 좀 더 좋아 보이신데요. 예. 제가 요즘 강한국 작가님 채널 보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 좀 거의 약간 뭐랄까요? 약반 느낌? 아니 근데 그 코인 투자도 뭐 엄청 잘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저요? 네네. 아, 예. 그거요? 네, 수익률도 저보다 높으신 거고. 네. 그건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건 비밀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코인에 대해서 전망을 해드렸고, 아무래도 그 강한국 작가님의 투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또 더 자세히 아마 얘기를 드렸지만 또 얘기를 한번 하면서 내년 전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은 비밀로 할게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작가님 수익률 네. 얼마신데요? 저도 그냥 사실 그 이제 금액만 알거든요. 근데 네. 이제 어차피 뭐 오늘 저녁에 영상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도 이제 한 달 동안 3.4억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티지랑 코인베이스 빼고, 그거는 개별로.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왜 그런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좀 변동성이 있던데?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이제 올라갈 때 좀 너무 오버해서 올라갔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한 비트코인이 있고 주식 가격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네. 이제 얘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1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뭐 1000억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게 좀 너무 한때 많이 벗어났어요. 3.5배까지 벗어났는데 요번에 한번 얻어맞고 다시 이제 한 뭐 2배 반 정도로 해가지고 네. 좀 다시 좀 정상적인 범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 그 채널 영상이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니 뭐 저도 즐거워요, 돈 아니, 벌니까. 요즘 피해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거요? 피해 받으셨어. 그쵸. 이게 모멘텀을 타야 되는 건데 지금 채널이 몇 개월씩 죽어 있다가 갑자기 다 가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니 또 기분 좋은 일 해가지고. 있으신가 봐요. 작가님이야말로. 코인이 올랐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지금. 아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작가님의 텐션을 제가 맞추기 위해서 오늘 좀 작가님 우리 만나면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2025 강환국의 대예측. 당신은 이곳에 성지순례를 올 것이다. 성지순례. 네.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가님 소개를 좀 하자면 두 가지를 좀 알려주세요. 퀀트 투자, 네. 퀀트 투자자시고요. 예. 파이어 죽이시고요. 네.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시잖아요. 네. 네. 어떤 거죠? 그게 뭐냐고요? 네. 이제 퀀트 투자는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딱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대로만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투자자들은 본인의 머리를 아무리 굴려봤자 이상한 결정만 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증된 전략으로만 이제 내 두뇌를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남들은 다 자기 머리 써가지고 뻘짓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적인 전략만 써도 이제 그들이 나한테 바치는 수익을 벌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죠? 네. 파이어 죽이시죠? 파이어족은 이제 한 2020년, 21년에 꽤 유행한 단어였는데 이제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하자 뭐 이런 운동이었어요. 파이어 운동. 그래서 이제 21년까지는 그게 굉장히 인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필바라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22년 4월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때 이미 하락장이 시작해가지고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21년까지만 해도 파이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파이어를 하려면 자산을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장 20년, 21년 때 자산이 많이 축적이 돼가지고 와 했는데 22년에 하면서 이제 파이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1년 7월에 빠져나왔습니다. 네. 네. 회사에서요. 네, 그죠. 회사에서. 그쵸. 12년 근무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나오신 거 후회 없으시고. 너무 좋아요. 네.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나셨죠. 그때보다. 자산도 늘어났고 수익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후회는 1도 없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좀 더 빨리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올웨더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이 지금까지 투자 인생에서 크게 손해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연간 기준으로. 뭐 당연히 손해본 적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올레더 전략도 그 퀀트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올레더 전략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미국 채권, 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자산 배분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이제 레이 달리오가 공개를 했는데, 근데 레이 달리오 버전은 너무 이제 미국 투자자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투자자이고, 한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 자산, 미국 자산을 나눠서 투자하면서 또 한 번의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김성희 작가님, 뭐 아니면 저 이런 사람들이 좀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책이나 영상으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손해 본 적은 있지만 크게 손해 본 적은 없다. 맞죠? 뭐 그건 대충 맞죠. 예. 얼마까지 손해 보셨어요? 연간. 제가 이제 2008년에 네. 그때 제가 애기였는데 그때는 자사배분이 뭔지도 몰랐고 그때 이제 한국 주식을 하다가 그때는 그 2008년에 25% 손실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10월이나 11월 그 최저점에는 그거보다 더 많이 터져 있었겠죠. 그때 저는 이제 타조 전략을 썼습니다. 타조 전략이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안 보기 전략이었고요. 근데 이제 계속 안 보다가 2008년 말에 한번 봤죠. 이게 말에서 25%.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알고 있고 2008년에 25% 터졌다는 거는. 이제 그 후에 18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인가 터진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단 것 같네. 네. 또 손실 낸 게 있나? 그거 말고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네. 손실을 난 그 해가.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네, 대충 맞을 거야 아마. 네. 네, 포트폴리오 전체 그 정도는 수익 안 났다고 아 맞다. 보시면 될것 22년에 좀 터졌다. 22년에도 뭔가 얻어 맞았는데 네. 그때 몇 프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뭐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시리어스한 금액은 아니었는데 네. 그때도 확실히 터졌고요. 그래서 8, 18, 22 그렇게 터졌네요. 네. 아이고, 다 그렇군요. 짝수네 보니까. 네. 네. 그때 2008년도에는 그때는 올 외도 포트폴리오 전략을 안 쓰실 때였고 그 이후에는 쓰셨지만 전체 연간 포트에 손실이 나왔던 해가 있긴 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플러스 수익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를 누적해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지금까지 누리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1사 청구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내년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뭐 그냥 금융 자산이 있고 코인 자산이 있는데 이제 금융 쪽은 지금 이제 50% 주식, 25% 채권, 그리고 25% 원자재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그 주식 쪽은 그 한국, 미국 비중이 지금 가장 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인도, 일본, 중국까지 껴 넣었고요. 이제 그 채권은 이제 한국, 미국 반반이고 그리고 원자재 쪽은 지금 25%라고 했는데 20%가 금이고 5%가 은입니다. 네. 채권도 수익 날 수 있나요? 아, 채권이요? 네. 채권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수익이 꽤 나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채권이 꽤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 채권 ETF가 이번 달에 꽤 많이 올랐죠. 네. 50bp 이하로도 수익이 많이 나는군요. 근데 사실 그 이제 기준 금리 인하로 하면은 사실 채권으로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근데 또 그러니까 제가 보통 투자하는 ETF는 장기 채권 ETF들이거든요. 네. 그거는 그 이제 연준이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도 이제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중앙은행들은 단기 금리를 조정하는데 그 장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단기 금리가 내려가면은 장기 금리도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대체로 그렇게 하는 거죠. 원자재는 금을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금은이요. 금은 보호할 때 그 금은이요. 네네. 네, 보안은 없고요. 제가 보안은 없고 금은은 있습니다. 네. ETF로요? 그렇죠. ETF고요. 예. 네. 여기에 이제 코인도 있으시고. 코인도 있고, 그죠? 예. 코인 비중은 어느 정도시죠? 아, 코인 비중이 이제 11월에 좀 이제 코인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지금 금융자산에 그래도 한 뭐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충. 네. 예. 주식은 한국, 미국, 인도, 일본, 중국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네. 비중은 어떻게 설정하셨을까요? 그 50 중에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 정도가 이제 한국, 미국이고, 나머지 10에 저기 이제 인도, 중국,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 10의 세 가지 국가를 나눠서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뭐 별로 없긴 한데,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이번에 한번 이제 그쪽 시장도 좀 알아볼 겸 겸사겸사 들어간 거죠. 네. 네. 인도, 일본, 중국을 섞어 주셨습니다. 중국은 미국이랑 싸우다가 이번에 좀 잃어버린 30년, 40년을 보낸 일본처럼 네. 좀 이렇게 안녕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본과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990년 그 잃어버린 30년이 시작할 그 와중에 진짜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네. 진짜 뭐야 그
버블 수준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그 시가총액 20대 기업 중에서 17개가 일본 기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제 NTT부터 뭐 이상한 잡스러운 은행들부터 토요타, 뭐 소니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버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한번 터지고 일단 이제 정상 평가까지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 내려오면 이제 이 하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지속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본은 그 굴곡이 굉장히 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국은 사실 그 고평가되지 않았거든요, 주식시장이 사실. 왜냐면 사실 이제 중국 시장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주식이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몇 년 동안 힘들 수 있긴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기준에서는 잃어버린 30년 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네. 한국과 미국 사이좋게 2020 아, 네네. 담아주셨고요. 예. 그리고 그걸 좀 물론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는 이제 11사 천국에 와가지고 네. 다 잘 가줄 줄 알았는데 미국은 정말 신나게 잘 가주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살짝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지 근데. 예. 다 맞을 수 없으니까. 네. 11사 천국 50지옥이라는 그 캘린더 효과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딱 용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4월까지는 천국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이때 네. 한 해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1년의 주식 수익의 전부 다를 11월, 4월에 거의 보신다고 보면 되고요. 5월, 10월에는 예금 수익률 정도만 나와도 주식시장은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그 주식시장의 5월, 10월 수익률이 예금보다 떨어집니다. 그냥 예금하는 게 더 수익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그 대선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계좌성 효과를 좀 눌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이 좋게 평가가 되어가지고 이제 규제하면 올랐는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시장들은 수익률이 미국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미국은 득을 보겠지만 그 글로벌이 다른 나라들은 이제 별로 안 좋을 거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게 한국과 홍콩이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그 두 시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관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근데 정작 중국은 별로 안 빠졌어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브릭스, 네. 뭐 몇십 퍼센트, 100% 계속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 어차피 못할 거거든요, 그거는. 아니,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그, 미국은 제조업도 없는데,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거기. 우리가 할 거니까 너네 관세 내. 근데 관세 내라고 하니까 다 전화 와서 상의하고 뭐 개선할 거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이런 거죠. 거기 네. 트럼프가 이제 사실 대통령 되기 전에 베스트셀러를 몇 개 썼어요. 그 중에서 이제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딜하는 예술 뭐 이런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이런 훌륭한 책도 썼어요. How to Get Rich. 그러니까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는 책을 썼거든요. 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썼는데 그 책에도 나오는 게 내가 지금 일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딜을 하기 위해서, 큰 딜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도파민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를 얻으려면은 사실 내가 이만큼을 얻고 싶어 하면은 일단 이만큼 질러. 그 다음에 내려가가, 왜냐면 이제 그럼 협상하는 척 해주다가 아 그래 나도 양보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도달하는 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사실.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10이면 일단 100을 달라고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 내가 어떻게 100을 줍니까? 여기 그 5만 받아가세요. 아 싫어. 90, 7, 8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럼 저거 20을 받아가. 그럼 나이스. 내가 원하는 거 10이었는데 20을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를 원래 잘하시는 분이고 네.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요즘 좀 많이 좀 그 격식을 차리고 뭐 폴리티컬 코렉트네스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근데 뭐 맨날 이렇게 나이스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트럼프는 그렇지는 않고 한마디로 내 협상의 최종 결과를 늘 염두에 두고 거기 맞는 전략을 되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보통은 나이스하게 협상하는데 가끔은 쌍욕을 하거나 책상을 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협상의 기술을 다 그냥 사용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냥. 그래서 상식적으로 100% 관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 미국 서민들이 다 중국에서 멕시코에서 만든 그 상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갑자기 뭐 2배가 가격을 내면은 그 서민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실. 예. 지금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예.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미국 네. 내에서도 중산층 이하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양극화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미국 물가 진짜 비싸요. 가보면은 엄청 장난 아니거든요. 비싸대요. 네, 예. 장난 아닌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슈퍼마켓에서 그 가격이 2배가 된다. 그럼 폭동 나거든요, 당연히. 총도 다 있는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100%는 제가 보기엔 질러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쿵시랑 하다가 14%를 얻어냈습니다. 뭐 이러겠죠 결국은. 네. 그리고 뭐 그 대신에 미국, 중국, 니네들 우리 밀 다 사줘, 우리 그 쉐일가스 사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딜을 칠 가능성이 높죠, 그게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미국 쪽에서 생산하는 거 수입해줘라, 수입하겠다. 그렇죠. 이제 미국이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사줘야죠, 당연히. 예. 맞아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도 네. 수입하면 된다. 예, 그죠. 평화적으로 협상을 하자. 똑같이 뭐 관세한다고 관세하는 원래 예상은 트럼프가 관세맨으로 막 관세 뿌리면 관세 카드 뿌리면 다 서로 관세 매길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협상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예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미국은 수출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수입은 뭐 적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무역 그 적자 균형을 조금 맞추다 뭐 이렇게 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뭔가 이제 딴 걸 요구를 많이 하겠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담금 더 많이 내라 뭐 이런 거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네. 뭐 무기 좀 더 사줘, 뭐 우리 밀 더 사줘, 우리 애들 사줘 뭐 이렇게 하겠죠 아마. 네. 네. 11사 천국 구간에 한 달이 지났고요. 내년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자막으로 구체적인 비중이랑 공개를 좀 해도 되죠? 지금 말씀해 당연하죠. 주신 거? 어차피 뭐다 제출이 네.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장 랠리가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의 첫 반응에서 4년의 방향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2.0 시대에 폭등할 위너 자산 탑5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게 이제 크리스 카밀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제 네. 그 사람은 이제 잭 슈베이거가 쓴 이제 언노운 마켓 위자드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언노운 마켓 위자드는 왜 그 시장의 마법사 시리즈가 있는데 그 5번째 책의 이름이 언노운 마켓 위자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인데 거의 일반인들이에요. 이제 일반인 중에서 이제 그 크리스 카밀로는 제가 알기로 몇천 불 가지고 몇천만 불을 번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런 천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엑셀에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야 그냥 맨 처음에 시장의 리액션 그게 한마디로 이제 전체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거라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래서 봤는데 일단 대선이 되고 이제 처음 일주일 또는 이제 첫날에 이제 제일 많이 오른 게 코인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도지코인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코인 전체장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때 그 리액션이 확 나왔으니까 그리고 일론 마스크와 연관된 모든 것들 그거는 이제 테슬라가 될 수 있고 네. 도지코인이 될 수 있고 그가 이제 향후에 언급하게 되는 다른 민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피넛이라는 코인도 일론 마스크가 터치만 툭 하니까 한 달 만에 거의 30배 올랐어요. 그런 것도 있고. 테슬라도 잘 올랐고요. 테슬라도 많이 올랐고요. 네, 테슬라도 빅7,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공화당의 공약을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민관 우주 산업을 강화하자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누구랑 있어요? 그 스페이스X밖에 할 게 없는데 거기에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등등등등등 규제를 완화하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일론 마스크가 하는 모든 사업이 규제가 좀 끼일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그렇고 전기차 그치, 자율주행 같은 게 있고 AI 쪽도 있고 AI와 이제 우리의 두뇌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그 사업도 있고 네. 로봇 쪽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사실 우리가 그 테크를 넣을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머스크는 트럼프와 붙어가지고 심지어 부서까지 만들어서 그런 규제를 전부 다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제를 없애는 마당에 그 테슬라와 그 본인 기업의 불리한 규제는 이번 기회에 다 없애버리겠죠 당연히.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수혜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가 화성에 가가지고 도지 깃발을 화성에 팍 꽂는다고 하면은 진짜 정말 도지콘 투더 문 하면 이제 생각만 해도 진짜 지금 40엔트인데 진짜 50% 가겠다 저거. 아니 화성을 갔는데 화성에 도지를 왜 꽂죠? 재밌잖아. 네. 아니 정부 효율부도 도지더라고요 이게 약자가. 그러니까 이게 우연인가요? 당연히 우연이 아니겠죠. 이게 우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 Department of까지는 오케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Department of 그러니까 이제 뭔가의 부서, 그러니까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부 효율화인데 그 GE를 도주에 맞게 갖다 붙였다고 봐야죠, 당연히.
예, 그 딴 언어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네. 가버먼트는 꼭 뭐 들어가야 그레이트 되잖아요. 거버먼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DOGG, DOG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Department of Great Government 할 수도 있는 건데 일부러 딱 어거지처럼 G를 맞췄잖아요, 거기. 그거 당연히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의 효율부, 정부 효율부. 근데 이 정부 효율부를 1년 반 동안 정도만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인가 1년 반인가. 뭐 이제 물론 그거는 그분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네. 연방 기관을 400개를 한 100개로 줄이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예. 물론 그것도 좀 휴머니스트적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공기업에 다녀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기업은 90%를 없애버리고 나머지 10%에서 90%를 자르면 딱 맞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그게 딱 맞는데 그래도 일론 마스크가 휴머니스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개나 살려주다니. 근데 그거를 자르는 과정에서 그 기관들이 펄펄 뛸 거거든요, 근데. 아니, 나는 지금 1년 내내 364일 자고서 일 안 했는데, 뭐야? 그럼 이제 월급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뻑뻑할 거거든요, 이게. 지랄을 다 할 건데, 이제 그거를 1년 반 만에는 못 할 거거든요, 이게.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은 좀 쉽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 네. 그러나 그 400개 기관을 250개만 줄여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걔들. 예. 그러면은 그 폭등할 위너 자산 첫 번째 코인 네. 가장 많이 올랐다. 두 번째 일론 머스크의 모든 것. 스페이스 X는 IPO 거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준비- 아직은 그 상장 회사가 아니죠, 그죠? 예. 네, 그죠? 아닌데 네. 상장한다 그러면은 IPO 참여하시겠어요? 뭐 저한테 IPO 기회가 오겠습니까? 아마. 알겠습니다. 그쵸,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가 가서 도지 깃발을 굽는 것 같아. 두자 막 상장. 죽인다 진짜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거 있었고 세 번째는 소름 돋네요. 미국 예, 주식 세 번째. 쪽인데 네. 미국 주식 쪽에는 보니까 확실히 좀 에너지와 금융 쪽이 이제 많이 오르더라고요. 에너지, 사실 금융. 근데 에너지는 제가 언뜻 잘 이해하지가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분이 지금 그 친환경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 규제를 싹 없애버리고 그냥 미국이 최대한의 에너지를 생산할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값싼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거. 그렇죠. 그걸로 인플레이션 눌러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다 좋은데, 근데 그게 에너지 기업한테는 좋은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럼 에너지 값이 떨어질 텐데. 그냥 공급이 많아질 테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게 확실히 그 당시 뭐 S&P 500이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에너지 중에서 어떤 에너지인가요? 어떤 에너지가 저는 많이 그냥 올랐죠? 전체 전반적으로 그 에너지 섹터 ETF를 봤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안까지 맞다, 그게 있었다. 그 오일 앤드 가스 exploration ETF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제 천연가스? 석유와 가스를 채굴하는 기업들의 네. ETF. 그거는 make sense 하죠. 왜냐면은 이제 그 친환경 규제를 싹 다 풀어버리니까 걔들이 막 채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일이다 하면 촥 올라오면 그게 돈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make sense 한 것 같고 금융 쪽에서도 이제 규제를 이제 많이 풀어주겠다. 그리고 뭐 이제 기업 감세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네. 하니까 그쪽에도 확실히 좀 그 이제 활기가 도는 것 같고 특히 거기 KRE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리지널 뱅크 이제 좀 소규모 지방 은행들 ETF가 그때 엄청 올랐거든요. 하루에 13%가 올랐고 그 심지어 거기 드러킨 밀러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드러킨 밀러는 이제 조지 소로스와 같이 일하면서 거의 30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손실도 보지 않고 연 30% 이상 버는 이제 슈퍼 그 헤지펀드 매니저거든요. 그분도 KRE 들어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네. 인수합병 기대감이라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들의 그 예. 인수합병,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죠. 예. 그거 플러스 금융섹터 자체가 좀 이제 수혜를 많이 받는 거, 그런 거. 핀테크 주도 수혜를 본다고 해서 주목을 네네.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럼 미국 주식은 에너지 금융 정도 네.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위너 자산은 뭘까요? 보니까 소형주 쪽도 확실히 좀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소형주요. 보니까. 그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니까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 근데 빅테크 쪽은 확실히 좀 탄력을 좀 덜 받더라고요. 테슬라 빼고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 투자라는 게 늘 그 큰 흐름이라는 게 움직일 때가 이제 오거든요. 이제 미국 대신흥국 그것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고,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뭐 미국이 확실히 가고 신흥국 비실거리는 거 보니까 예.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네네. 근데 패러다임 언제가 한번 옮겨질 텐데 예. 지금은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형주 대 소형주 지금은 최근 몇 년 동안 대형주만 가고 소형주 불렸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굴뚝주 대 기술주 그것도 이제 조금 사실이 좀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트럼프 쪽이 그쪽을 더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미국 장에서 소형주가 강세였으면 국내 장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이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쏠림도 있었고
또 하락도 있었지만 상반기에는 쏠림이 또 강하게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냥 대형주 생활이 다 빠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빠진 거 아니거든요? 아 그래도 상반기에는 그죠. 대형주가 좀 잘 갔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시총 상위 중에 코스닥에서도 알테오젠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도 그쵸. 바이오들. 올라가고 네, 네.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국내가 미국장처럼 소형주가 가는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을까요? 그럼 참 좋겠는데 11월은 그런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네. 좀 많이 슬펐습니다. 전 소형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보통은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20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5, 16년은 소형주가 강하고 4, 5년이 대형주가 강했거든요. 그 패러다임이 저는 미래에도 유지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죠. 어쨌든 11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네. 다섯 번째 트럼프 네. 2.0 시대 폭등할 수 있는 위너 자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그때는 뭐라고 했나 그래서? 그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적어볼까? 했지? 예, 그럼 뭐가 있냐? 그렇죠. 그거 말고는 좀 딱히 생각하는 게 없기는 하고요. 그때 왜냐면 그 리액션을 그때 딱 보니까 그때 채권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네. 미국 제외한 거의 모든 다른 자산도 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죠. 그 코인 오르고 테슬라 오르고 이제 그 금융 에너지 오르고 미국 주식 오르고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또 가장 많이 오른 그 국가가 러시아였어요, 사실. 예, 이제 사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IMF 때 생고생할 때 98년 러시아도 파산을 했습니다. 거기 되게 특이했던 게 우리나라는 그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그거 못 갚아서 파산한 건데 특이하게 러시아는 루블화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걸 못 갚아서 파산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루블 찍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러시아 주가도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러시아 주가가 100배가 올랐어요. 거의 100배 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일단 확실히 높아졌고요. 그 전보다는. 왜냐면 이제 트럼프 아들도 그 말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이제 우리 용돈 안 주면 니네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도 알잖아요. 미국이 돈 빼면 어차피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미국이 제안하는 좀 이제 본인들한테 불리한 그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크라이나 쪽에 돈 안 주는데 뭐 어떡할 거야, 사실.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다고 보면은 러시아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여를 못합니다, 거기에.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러시아 주식이 진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사기꾼 레벨에서 이제 중국이 여기 있다고 하면 러시아는 여기 있거든요, 거의 근데. 한마디로 이제 불신이 되게 많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는 이제 독일에도 이제 많이 TV에 나왔는데 그냥 뭐 이런 거야. 저 회사 되게 좋아 보이네. 그럼 내가 깡패들 들고 와가지고 니들 나가 이제부터 내 거야. 하면서 아니 근데 이거 내 건데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판사를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그냥 소유권을 바꿔버려. 이런 거 하거든요, 러시아는. 되게 낭만이 넘치는 곳이에요, 거기 아직도. 이런 곳인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나라 퍼가 뭐 4, 5 이런 밖에 안 되거든요, 전부라. 그러니까 전체 국가 그 퍼가. 네. 근데 요번에 전쟁하면서 더 빠졌을 거거든요, 그게. 루블화도 빠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이제 다시 전쟁 끝나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은 저 어마어마하게 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참여 못하네, 우리. 왜요? 좋습니다. 왜 참여 못해요? 아니,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러시아. 못 들어가서요? 네, 아니 우리 지금 ETF도 참여 못하고 아무도 못하잖아요. 다 잘랐잖아요, 이거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뭐라도 하나 좀 나오면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라도 이제, 연결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일단 트럼프는 푸틴과 친하기 때문에 이제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제재를 그렇게 막 쉽게 풀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러시아가 나쁜 짓 한 게 되게 많으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아마 우리는 당분간 참여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진짜 딱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된 후에 이제 미국 말고 이제 오른 국가들이 몇 개가 없었는데 그 중에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었죠. 예. 야,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겠네요, 러시아는. 아니, 말도 안 되게 싸죠. 말도 안 되게. 아니 한국에서 저 공장 우리도 마음에 들어 싼데. 하면서 이제 딱 우리도 적극적으로 싸요, 가지고. 지금. 아니 그래도 그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죠, 거기는. 아니 한국은 나 저 공장이 마음에 드는데 약간 조폭 가가지고 막 뺏을 수 없잖아요, 그걸. 거기는 그 낭만이 흐른다니까, 거기는. 판사 매수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군요. 쫓겨난 애가 판사한테 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내 공장인데 저 새끼 들어왔습니다 하면 이제 판사가 아닌데요? 원래 제 거였어요. 네,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 나라는 밸류에이션이 싸군요.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신뢰가 별로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사상 네.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10만 달러로 앞두고 뜸들이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전망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과거 데이터를 참고해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라는 게 있고 이제 4년에 한 번 그 반감기가 와서 네.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은 그 반감기를 맞춰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2차와 3차 반감기 후를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흐름이 어떠냐 하면은 반감기 후에 3, 4개월 정도는 이제 좀 이제 횡보하러 가다가 2달 동안 비트코인이 먼저 이제 좀 리드해 주다가 이제 2달 후부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신나게 다 같이 이제 올라가고 특히 반감기 7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알트코인의 상승률이 비트코인을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책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턴은 그랬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걸 쓰면서 그거 생각을 했죠. 이게 설마 다 똑같이 맞겠어? 다 조금씩 틀리겠지 뭐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다 맞았어. 이게 아무것도 다 똑같이 먹어요 지금. 그래서 신민철 작가님이 네. 신민철 작가님이 아주 굳은 의지로 항상 똑같다 사이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 상승폭은 다를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그 말도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내가 쓴 것도 다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야, 옛날에 과거 7개월인데 그쵸. 뭐 이번에 예를 들면 뭐 8.9개월일 수도 있고 네. 뭐 10개월일 수 있는 거지 뭐야 네. 썼는데 뭐야 또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9월 6일에 비트코인 저점을 찍었어요. 그게 네. 반감기 4개월 반 후였거든요. 오케이 3, 4개월 아니네 4개월 반이었는데 딱 정확히 그때부터 한 9월 6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2달 후인 11월 6일에 선거가 있는 거예요. 대선이 있어. 그때부터 비트 알트 점으로 뻥 올라가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같이 가다가 11월 20일부터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거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꺾여졌는데 이제 그 말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잘 나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11월 20일이 정말 반감기 7개월 후에 딱 7개월 후 하는 거죠. 한 거죠. 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예. 예,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 향후 뭐 6개월, 12개월 흐름도 이제 과거와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보면 이제 그 2017년 같은 경우는 한 지금 이 시점부터 1년 더 갔어요 이게. 그 이제 무시하게 올랐고 이제 그 엄청난 불장이었네요. 그죠, 엄청난 불장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21년에는 그 정도 아니었고 반년 정도 미친 듯이 가다가 한번 꺾이다가 다시 갔다가 끝났거든요, 그게. 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이제 2017년 같은 초대박장이 올 것이냐 아니면 21년 같은 좀 중박장이 올 것이냐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대박될 가능성이 60, 70% 이제 중박이 30, 40%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 그 새로운 정부가 너무 이제 코인 프렌들리해요. 예. 일단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죠. 왜냐면은 이게 그냥 공약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신 작가님도 알려주셨는데 그 가족이 3, 4억 불짜리 코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가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을 인플루언서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트위터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X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is time with crypto라고 했어요. 오늘 요번에는 다 크립토로 미국을 이제 엄청 띄울 거다. 근데 by the way 지금 우리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는 진짜 훌륭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그거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요. 아니 그 X에서 글은 남아있어요. 글로. 보통 이제 그 트럼프는 X로 활동을 하잖아요. 예. 거기서 엄청난 인플루언서잖아요. 네네네. 그 구독자만 몇천만 텐데요, 거기. 거기서 이제 영상 제작을 따로 했다고 지금 실감나게 설명하셔가지고 영상 제작을 따로 한 줄 알았어요. 영상은 모르겠고 X는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부인과 말이야. 이제 부인의 가족이 지금 이제 코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참여하면 부자 된다고 이거 똑같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이라면 진짜 완전 벌떼슴 일어나가지고 지금 벌써 광화문에서 수백만 명 모이고 이럴 텐데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에 가서 데모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네. 어쨌든 미국은 5명 중에 1명은 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뭐 한국도 그런 거 마찬가지네요. 네. 한국도요? 한국 몇 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8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5천에서 800이면 그것도 뭐 15% 되니까. 네. 코로나 전에 네. 국내 주식 투자자가 800만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지금 1,400 되잖아요. 지금 1,400 됐고요? 그죠? 네. 와, 많네요, 코인 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과세를 안 한 거잖아요. 그 이제 코인 과세 할 뻔 하다가 그 표를 의식해가지고. 근데 말이 네.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코인 수익 본 거를 거래소마다 다 책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는 네. 어떻게 조져서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럼 부자들이 가만히 있냐고 다들 해외로 옮기죠. 옮겨버리지 당연히.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더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서 다 잃었어요 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상당히 멍청한 방법이고, 그번에 그랬잖아요. 이제 2년 동안 이제 뭔가 제도를 준비한 다음에 과세를 제대로 하겠다 하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벌써 한 7, 8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안 할 왜냐면 이게 거라고요? 2017년에 레이더에 올라온 거잖아요. 이 코인이라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중적으로 코인이 알려진 게 2017년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뭐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잖아요. 제도는. 근데 갑자기 26년까지 무슨 제도를 준비할 것이며, 그리고 26년에 아마 하락장일 텐데 사람들 전부 다 돈 잃어가지고 앵그리 할 텐데, 거기 뭐 양도세 매긴다고도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때 또 흐지부지 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꽤 오랫동안 이 코인 과세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거 우리한테 좋은 거죠. 네. 제가 이번에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많이 덜덜 떨었는데요. 또 기도를 하고. 네. 기도 많이 하셨군요. 네네. 그 대선 전에도 기도를 하고. 저는 네. 한번 금투세 겪어서 그때 금투세 영상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 예, 네네. 근데 뭐 금투세 한국 주식은 어쨌든 비중 중에 좀 이런 코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적으셨으니까 금투세보다 코인 과세가 더 많이 와닿으신 거잖아요. 저한테는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투세를 한번 겪다 보니까 에이, 될 대로 되라. 하겠어? 그거 어떻게 다 해? 왜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 그렇게 보지는 이제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금투세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심판을 그 유죄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네네네. 그 후에 금투세 후에 이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분의 파워가 당연히 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뭐 네. 다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럼 이제 네. 아닌가 보네. 어쨌든 이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쨌든 이제 과세는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코인 과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네, 저는 있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네. 근데 뭐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뭐 한두 개가 있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질러 놓고 대온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았죠, 당연히. 네. 근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까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가 친코인적인 대통령이 들어섰다. 크립토 프리지던트가 들어섰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에 어떤 상원 의원, 그러니까 신티아 루미스라는 분이 이제 법안을 제시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1년에 20만 개씩 코인을 사고 5년 동안 100만 개를 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전략자산으로 쓰자라고 했는데, 네. 그게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는 안 먹혔을 거예요, 그 제안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이건 충분히 먹힐 만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도 7월에 그 어떤 행사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러면은 미국만 그렇겠냐라는 거죠. 딴 나라들도 그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사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깎여지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너무 많이 채권을 남발했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얘네들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 리페이를 할 것인가. 물론 이제 돈을 더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원금을 돌려줄 수 있겠지만 그 원금의 가치가 좀 떨어질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도 다음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화폐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신용화폐가 신용을 잃은 다음에는 뭔가 좀 강력한 화폐가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화폐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화폐를 금이나 은혜에 연동을 시켰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이 있죠. 그래서 미래의 화폐가 금에 연동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에 연동될지 잘 모르겠으나 둘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눈치를 채거죠. 빨리 일단 비트코인을 모아놓자. 그래야지 그 다음 화폐에서도 우리가 이제 우위를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딴 나라는 바보네 이거죠. 다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도 해벌레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국제화폐가 금과 비트코인 연동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도 없어.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결국은 딴 나라들도 모으기 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트럼프 2기 정권 내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런 미국의 전략 자산 같은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놀랍게도 이쪽에 성부자가 엘살바도르와 부탄이라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박혀있는지도 모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엘살바도 요번에 이걸로 한 3억 불 이상 벌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사재기 해가지고. 부탄도 지금 꽤 벌었을 겁니다, 채굴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야 저렇게 돈이 벌리네? 야, 우리도 하자. 나도 할 수 있는 거죠. 군소 국가들도. 네. 그러니까 사실 엘살바도가 있는 중앙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 보면은 다 그냥 좀 어려운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뭐 혼두라스도 있고 과테말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뭐야, 쟤 돈 벌었네. 나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지.
지금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그 KIC 국정감사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 사장한테 야, 니들 마이크로스트라티지와 코인베이스 주식 있네? 니 왜 우에 투자 아니냐 뭐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국부펀드가 국부를 증진했으면 칭찬을 받아야지 그게 무슨 질타받을 상황이냐 이거죠 사실 그게. 예. 그럼 한 사람이 바꾸면 안 되나요? 네? 한 사람이 어떤 깨어있는 사람이 바꾸면 안 되나요? 한국 정치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은 아마 또 엄청 늦게야 참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안 지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달러가 신뢰를 잃는 것이 이게 이제 하루 아침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중앙은행들이 금을 더 이상 안 팔고 금 사재기를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 좀 더 많이 샀고,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딱 한 번 금을 사놓고 그 후에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한국이 지금 금 보유하는 게 100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나라를 대비해서 되게 적어요. 경제 규모 대비해서 진짜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별로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빨리 금과 비트코인을 또 만들어 놓겠습니까? 못할 것 같네요. 가장 늦게 하겠죠. 네. 이러니까 환율이 1,400원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 네. 그럼 이제 기업 쪽.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의 발행량, 그러니까 이제 채굴량이 1년에 16만 4천 개예요. 이제 4월부터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근데 지금 마이크로스트라티지라는 기업 한 개가 그 이상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년에. 그 말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새로운 공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누군가 찍어냈는데 어떤 한 부자가 와가지고 다 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주식이 4년 동안 30배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스트라티지가. 네. 그것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야 우리도 저렇게 좀 하자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도 신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100대 글로벌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가 테슬라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99개는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국가와 기업 쪽에서 추가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상황에서. 예. 한국과 한국 기업도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 기업은요 네. 그 코인 계좌를 만들 수도 없고 코인을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 예, 지금 이 나라 법이 규제에 이렇고요. 막혀 있습니다. 그 법이 왜인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안 되고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차원에서 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사실 그리고 한전도 채굴하면 되게 좋긴 해요. 왜냐면 이 전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늘 피크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여름 그 피크를 대비해야 되고 겨울 피크를 대비해야 되니까 네네네.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통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덜 쓸 거 아니에요. 훨씬 덜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남아 도는 거 채굴에 쓰면 되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제 좀 그 신재생 에너지 그거는 안 쓰면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네.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한전에 문의를 했대. 그거 왜 안 하냐고. 오. 근데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전법은 우리는 그 전기를 만들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대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공기업이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하겠다 이런 거죠. 네. 그랬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동안도 뭐 여러 규제들, 네. 뭐 지금까지 뭐 AI다, 의료 AI다, 원격 진료다 이런 것들 네. 다 규제 얘기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렇죠.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네. 그걸 사실 안 할 이유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차피 만년 적자 기업이고, 그쵸. 그리고 그 시설이 무조건 남아 돌거든요. 왜냐면 다 피크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는 그걸 안 쓰잖아요. 근데 네. 특히 이제 신재생 같은 거 그거 돌려가지고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거. 네. 이거 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해야 되겠는데요? 할 것 같습니까? 네. 아휴.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사이클에서 네. 예상하시는 그 가격이 그동안 뭐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로는 예상 어느 정도로 하실까요? 네, 제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그 2억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큰 수요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걸 제가 완전히 간과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신 작가님이 맨날 3억에서 5억 정도 얘기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쪽이 역시 그분이 맞았어. 네. 5억 몇천, 5억 3천인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뭐 3초까지 모르겠고, 어쨌든 네. 이제 뭐 지금 가격에서 2배 가는 거는 무난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마지막에 더 버블이 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버블은 어디까지 갈지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후 26년 오는 하락장이 더 잔인해지겠죠. 그쵸. 네.
26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4년에 한 번 조심해야죠. 네. 내년은 언제까지 이 불장이 이어질지 함께 눈치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불 시대를 앞두고 알트코인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작은 했어요. 이제 시작은 했는데 11월 20일쯤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알트장이냐 비트장이냐 볼 수 있는 가장 심플한 지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61%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승장 초기에 있는 비트코인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딴 애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61%까지 올라가다가 11월 20일 딱 반감기 7개월 되는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56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도미넌스가 40 또는 그 이하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알트코인장이 시작한 거는 맞는데 좀 갈 곳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아마 지금 비트코인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네. 아마 또 한번 빵 올라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도미넌스가 다시 좀 올라갔다가 근데 결국은 또 알트코인이 오르면서 이제 그 도미넌스가 점진적으로 지속적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40% 미만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40점 넘어갈 때부터. 네. 40 미만으로 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 알트코인장이 좀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좀 이제 버블이 많이 등장한다, 이렇게 좀 워닝 시그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인 불장 조정 전에 도망가는 전략에 대해서 포인트 주신다면은 코인 조정 전에 도망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인데 네. 일단은 그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요즘 사실 한국 분들이 다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하철에서 코인 얘기 한번 들었고 제가 있는 사무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옛날보다는 관심이 늘어난 거는 맞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코인에 미쳐 돌아가면은 한국 코인의 가격이 해외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 프리미엄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통 한 그 10에서 15% 정도 가면 그게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때는 다 팔든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이는 거가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선물 시장에서 펀딩 피라는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훨씬 더 많으면은 펀딩 피가 비싸집니다. 그래서 0.1에서 0.15% 정도 가면은 이것도 데인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0.03%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엄청 버블이 심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단기 시그널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쁘거나 아니면은 이제 코인 투자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런 거 못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 밑으로 무너질 경우 그때는 싹 다 파는 게 좋고요. 알트건 비트건.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이게 보통 상승이라는 게 그 거의 모든 자산이 똑같은데 한번 올라가면은 그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66,000에서 10만까지 갔거든요. 대선 후에 34,000불 오른 거잖아요. 여기서 17,000 정도 되돌리는 것까지는 그 노멀한 조정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절대로 어떤 자산이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를 반복하는데 그 조정폭이 올라간 폭의 절반 이하면은 아직 건강한 조정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떨어졌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조정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세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빠져나가야 돼요. 네. 50%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그 올라간 폭의 절반 이상 떨어졌을 때. 올라간 네. 그 폭의 절반. 그렇죠. 네. 그죠. 이러면 어떤 자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100에서 200까지 갔다 하면은 네. 150까지 떨어지는 거는 건강한 조정이고 140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이제 파는 게 낫죠, 일단은. 네. 네. 코인 조정 전에 도망가는 전략을 알아봤고요. 내년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간다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코스피 전망은 저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니까 한 11월쯤 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센터장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내년 전망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보통 밴드를 주시거든요. 이러면 내년이 뭐 코스피가 뭐 2,400에서 3,000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전망을 해주시잖아요. 보통 그 전망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밴드를 빼고 예측을 하면 돼요. 오, 네. 빼고 예측하는 방법은 뭐죠? 빼고 그러면 아래냐 위냐인 그렇죠. 건가요? 거기서 또 트릭이 하나 네. 있는데, 예. 가끔은 이 센터장님들이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방향을 예측해요. 한마디로 이제 내년도 계속 오른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경우, 그때는 무조건 트릭이기 때문에 반대로 가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분들이 흥보를 예측을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장이 2,500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뭐 2,200에서 2,800 이런 식으로 많이 주거든요. 또는 뭐 2,100에서 2,900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경우에는 그럼 내가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제 안 좋게 보신 분이 2100인가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게 보신 분이 3200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는 2100 이하냐 3200 이상이냐 그걸 예측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내년은 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한국 시장이 좀 많이 억눌려 있는 것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넷캡 버스가 한번 와가지고 3000 이상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저도 3200까지는 못 지르겠더라고요. 좀 너무 폭이 커가지고. 근데 그래도 3000 이상은 가지 않겠냐라는 게 제 예측 방법이었습니다. 그 기술로 제가 거의 매년 맞췄어요, 요 장을. 예. 한 번도 안 틀리시고요? 예, 제가 요거를 한 게, 이제, 가장 성지가 된 게 언제냐면, 제가 21년 말에 제가 요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범위가 2650에서 3600이었어요. 그러니까 21년 말에. 근데 이제 그러면은 3600 이상이냐, 2650 이하냐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650 이하를 더 크다고 봤어요, 가능성이. 왜냐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3600까지 가겠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22년이 중간 선거해였는데, 그때 보통 주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는 2650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내가 그 말 했을 때가 코스피가 2900인가 3000이었는데 진짜 3주 만에 장중에 2650으로 뚫은 거예요, 밑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그 선이 너무 어려운 선이 됐어요. 그 다음에 2200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도 2650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해는 네. 되게 웃겼는데, 네. 그 다음 해가 되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가지고, 2000에서 2650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야, 2000 이하면은 이거 코스피가 너무 싸지 않니? 그럼 PBR가 0.8 이하잖아요. 말도 안 된다. 2650이라고 했거든요. 놀랍게도 23년 말에 2655로 끝났어요. 진짜 웃겨. 기적의 논리인데요? 그래서 이게 맞췄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네. 되면 이제, 올해는 제가 틀릴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2150 이하 또는 이제 3000인가 뭐 그거 이상이거든요. 3200? 예, 요번엔 제가 네. 밑으로 갔어요. 네, 밑으로 갔는데. 올해는? 예, 왜냐면 이제, 올해다가 뭐라 그랬냐. 그치. 보통은 이제, 총선해, 그리고 짝수에는 코스피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네. 이제 오르기보다는 이제 아래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2150은 살짝 모르겠는데, 그래도 난 다운 쪽으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50을 안 찍고 2300 어디까지 내려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방향은 맞았어요. 내려간 쪽으로는. 근데 이제 그 2150 밴드는 지금 못 들 것 같네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요번에 틀릴 것 같은데 그래도 방향은 맞았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년 방향은 업 쪽이죠. 또 업. 네. 업 쪽으로 해서 3200 이상은 못 지르겠고 3000. 그거는 저도 이제 너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그 3절은 한번 찌를 것 같은데 연말까지 3을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다시 흘러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3 이상 또는 이제 2 이하로 보면 저는 이제 3 이상으로 가죠, 그래도. 네. 와. 그럼 2000이나 2100은 좀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싸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11월까지 해서 양대 지수가 네. 5개월 연속 음봉이고 12월도 음봉이 나면 6개월 연속 음봉이어서 이게 IMF 위기나 이런 위기 상황 아니고서는 우리 장이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실 1,400원 환율도 사실 위기상 아니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딱 4번째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 맞아요. 그 IMF 때랑 2008년, 2020년 그리고 지금 그죠? 2022년? 22년 그죠? 네. 진짜 그때. 네. 그다음 지금. 그러게. 근데 사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위기 상황이 제 눈에는 그렇게 엄청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해외로. 네? 해외로 투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이거를 지금 이 매크로 이유를 제가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사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400 확률도 그렇고, 그 말씀하신 그런 근데 것들도. 금리를 2번 연속 내렸어요. 물론 하나의 큰 이유는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 이제 바보 기업이라고 이제 다 알려진 거 많잖아요. 그거가 확실히 있긴 한데,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한국 매크로 지표가 떨어져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네. 그러면 11사 천국 기간 안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있다고 보는데 그거 제가 맞출 확률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죠. 지금 2,400끝에까지도 갔으니까요. 네, 그렇죠. 많이 네. 누르면 또 연초부터 갑자기 달리기 시작할 수도 있죠. 뭐 정책 빵 나오면서. 그렇죠. 사실 이제 환율이 낮다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수출에는 또 되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이제 맞아요. 되는 거고, 네. 삼성전자도 이제 이류 기업은 맞기는 맞는데 지금 이제 PBR이 0.95까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자산도 있고 뭐 기술 추적한 것도 있고 뭐 자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래도 주가를 되돌리기 위한 이제 시도는 계속 뭐 할 것 같거든요. 이번에 뭐 또 10조 뭐 자사주 매입도 했고 뭐 제 생각에는 이제 뭐 M&A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번 25년 넷캡 바운스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퍼폼을 해줘야지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삼성전자 좀 답답합니다. 뭐 100조 현금 있는 거 언제 쓰냐 이 얘기도 나온 지 오래됐고요. 네, HBM 경쟁력 못 따라가서 어떡하냐 이 얘기도 참 오래됐는데 그거는 뭐 끝났죠. 사실 뭐 지금 개발해봤자 뭐 5년 후에 뭐 프로젝트 상품 나왔습니다 해봤자 그 뭔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AI 가속기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마하1 이제 나와서 이게 좀 뭐 많이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또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나 SK 하이닉스는 각자 따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랑 예. HBM 따로 하지만 네. 삼성전자는 모든 걸 좀 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걸 네. 제공해서 뭐 수주를 받겠다. 근데 걔네들이 그 파운드리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고객들 안 맡기는 게 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왜냐면 이제 그 한마디로 뭐 경제하는 회사에 우리 기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네, 네, 많이 네. 생각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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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예를 들면 현금이 많으면은 사실 이제 뭐 좀 다른 분야로 M&A를 하거나 그런 것도 사실 방법이죠. 이제 바이오dim에 진출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네, 그런 것도 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렇죠. 규제가 가로막혀서 코인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삼성한테 그래요? 코인을 권하고 네. 싶은데. 아. 네,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주시라도 한번 잔뜩 미국 법인을 통해서 ETF를 잔뜩 그러니까 미국 법인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가 겪게 될 위기와 기회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요거는- 찾아 나서려고 지금 많이들 책도 보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작가님 어떠세요? 전혀 안 봐요. 관심 없어가지고. 네. 아니 뭐 여기는 제가 뭐 그렇게 그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그 이제 분담금도 내라고 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미군이 이제 북한 막아주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사실 북한이 더 강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뭔가 그래도 그 이제 노하우 전수받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뭔가 대가를 받을 거니까. 네. 그거 얘기 분명히 뭐 나올 것 같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정확히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정권은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악재이다라는 거 확실히 눈치챘어요. 왜냐면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때 그거부터. 네. 네. 그게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 그 한국 기업들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하세요라는 식으로 압박을 계속 줄 거이고 제가 알기로 삼성이나 현대님이 넘어가 있고 사실 제가 그 기업 오너를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그 생산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심지어 이제 압박을 주면은 내가 못 이긴 척하면서 한국 공장을 버리고 미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대한민국 경쟁력에는 그다지 좋진 않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게 이제 금융이랑 테크 쪽은 이미 다 먹고 있는데 제조업도 다 먹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조업을 그러면 이제 뺏어올 나라들이 사실 뭐 일본, 독일, 뭐 한국 이런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가 사실 한국 기업 오너면은 거기 따를 것 같아요. 나한테 그게 좋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제 기업하기 어렵고 규제도 굉장히 많고 노조도 강하고 하는데 근데 심지어 이쪽에서 압박을 주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공장을 닫고 미국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저기서 압박해서는 가야 돼. 쏘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네.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더 많이 지어지고 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내수도 좋아질 텐데 그쵸. 근데 이제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득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회까지 있으면은 이제 심지어 그쪽에서 그럼 뭐 네가 오면 그래 뭐 텍스 브레이크 해줄게 하면은 땡큐 하고 가능성이 높죠, 그게.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지금 환율이 1,400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네. 근데 한국 제조업이 이제 미국에 넘어가면은 한국의 경쟁력이 사실 없으니까요. 한국 뭐 테크 기업도 없고 이제 뭐 금융은 그죠, 금융도 없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제조업 말고는. 제조업 말고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저성장을 넘어서 잃어버린 시기로 가는 것 아니냐? 네. 아니다. 뭔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 분기점 사이에 우리 경제가 놓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2025년 작가님의 투자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요? 그래도 뭐 저는 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코인에서 그래도 한 5배는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대충.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부처와 비슷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고 당연히 전통 자산에서는 5배 근처에도 못 가겠죠, 저는. 뭐 거기서 뭐 10에서 20% 정도 벌고 뭐 그거 어영부영 하면은 뭐 수익이 나오겠죠. 예. 한 그렇습니다. 수익률 내년에 전체 포트 수익률 40%? 아니죠. 그래도 30%? 이쪽에서 5배 하고 저쪽에서 12, 30% 하면은 그래도 얼마예요? 뭐 2배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미래 수익률을 의미할 필요 없어요, 사실. 그게 어떻게 될지 진짜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잡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저 다들... 한 번도 잡은 적 없어요. 잡은 적 그냥 없으세요? 최선을 다해 수사한다. 아니, 왜냐면 그 낙원 계산기 하실 때도 네네. 목표 수익률을 잡아야 된다고 하셔서 네. 파이어 하려면 예. 매년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내는 걸로 목표로 잡아라. 근데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수익률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하기가 좀 쉬운 편이죠. 왜냐면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연봉리 10% 또는 8% 이게 이제 역사적 평균 흐름이잖아요. 근데 한 해는 진짜 그게 어렵죠. 왜냐면 네. 이게 이 8%라는 게 어떤 해는 45% 벌었다가 그 다음에는 24%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3%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4% 이게 다 뒤죽박죽 해가지고 그걸 10년, 20년 합친 게 8에서 10%잖아요. 그래서 한 해는 예측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해 그 목표 수익률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결과를 받아들인다 그거죠. 네. 다만 이제 다운사이드는 사람이 막을 수가 있어요. 뭐 손절이라든가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정도만 하는 거죠, 사실. 네. 손절과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 포트폴리오의 손실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잠깐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저는 욕심이 없지만 그래도 코인이 그래도 5배 정도만 올려주면은 뭐 저는 세상에 바랄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강환국 작가가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 인생 대역전의 기회.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알트코인 지금 뭐 사야 되는지 들어있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 뭐 사야 되는지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뭐 얼마를 베팅해야 되는가,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뭐를 사야 되는가 보다는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기계적으로 6개월, 1년 동안에 돈을 많이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코인 투자 시작 안 해보신 분들 시작하셔도 괜찮나요? 지금 하면 어떻게 자? 아니 지금 하면 언제 합니까 도대체? 네. 지금 당장 괜찮습니까? 네. 늦지 않았나요? 아니 지금 알트코인장이 시작인데. 이제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 알겠습니다. 뭐 작가님 지금 어떤 코인 갖고 계시는지는 채널 가면 좀 알 수 있나요? 네, 물론 채널에서도 네. 알 수 있고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그냥 이제 네. 사실 뭐 상위 코인들은 뭐 거의 다 뭐 동물원처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비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솔라나 도지코인 들어가 있고 이더리움도 최근에 그래도 조금 이제 합류시켰고요. 뭐 리플도 조금 있고 아발란체 있고 뭐 또 뭐 있냐? 뭐 몇 개 더 있는데. 네. 뭐가 또 있더라? 그리고 이제 좀 이런저런 잡코인들도 좀 있어요. 한마디로 좀 네. 이제 테마별로 이제 거기서 있는 거, 뭐 AI 코인은 뭐 니아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아캄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이게 웃긴 거네. 제가 아캄이라는 코인을 사려고 했는데 아크라는 코인이 있더만요, 근데 네. 그걸 샀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뻘짓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근데 그것도 17% 벌었어, 심지어. 어제 플러스 그래서. 그렇죠. 아캄을 사고 싶었는데 아크를 샀어요. 그게 똑같은 걸로 알고. 코인의 불장이 이렇습니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이런 뻘짓했는데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 있고 또 뭐 있더라? 수위는 이따가 팔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감당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너무 여기에 올인하셔서 자산 배분이 그거거든요.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올인하시면 안 되시겠지만 적정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이번 불장에 참여를 해보신다면 다음 장에 뛰어드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미리 되셔서 그 불장의 첫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지금 이제 작은 금액이라도 참여를 하면은 일단 뭐 돈 벌어보기도 하고 좀 이제 깨지기도 하고 그 경험 바탕 삼아가지고 3, 4년 후에 분명히 또 불장이 올 텐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자산을 좀 크게 축적할 수 있겠죠. 네. 그때 뭐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네. 비중 꽤 들어가셨고 저 같은 경우도 그 3개 있는데 말씀하신 거 안에 제 3개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 강환국의 대예측 당신은 이곳에 성지순례로 올 것이다 였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